우선 2012년에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연구 결과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인식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2012년부터. 그리고 챗GPT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 다음에는 어떤 인공지능일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유럽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하면 잘 정보를 찾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을 찾아서 스스로 메뉴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빈칸에 우리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액션을 취하는 AI를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전틱 AI는 2년, 3년, 아무리 길어도 3, 4년 안에는 현재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회의 대부분 기업들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기업들은 사실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이게 레스토랑이었다면 에페타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샐러드나 수프였었어요. 진짜 본게임, 진짜 메인 요리는 에이전틱 AI가 될 겁니다. 에이전틱 AI가 완성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비제조업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행위를 AI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6일부터 챗GPT에서 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6일부터 챗GPT에서 이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상을 초월할 변화를 가져다 줄 기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크기를 아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오픈 AI는 이런 거 공개하면 의미까지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샘 올트만이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10월 6일부터 챗GPT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살짝 인터넷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통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TCP/IP라고 불러요. 이 통신 기술은 사실 이미 1969년에 완성이 다 됐었습니다. 문제는 인터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직접 코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딩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이 구축이 되고 나서도 20년 동안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91년에서 93년 사이에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을 제안했고 막 안드레센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익이라는 첫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인터넷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인터넷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컴퓨터 끼고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에서는 마우스 대신 손가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우스를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 교육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90년도 중반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흥미롭게 인터넷을 체험하더니 갑자기 그전에 없었던 욕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싶대요. 인터넷으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싶대요. 갑자기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니즈와 욕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90년도 말까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8년 구글에서 처음으로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99년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었죠. 2008년에 앱스토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900만 개 넘는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뭐죠? 앱은 잠재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900만 개 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아무리 많아야 앱 몇십 개 있을 거고 매일 쓰는 건 한 3개에서 5개 정도뿐이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앱이 900만 개나 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세네 개뿐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2년 챗GPT가 등장을 했죠. 챗GPT는 인터페이스 혁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를 쓰는 대신에 이제 언어로 기계하고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0월 6일 챗GPT에서 앱을 킬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는 이제 원하는 것을 표현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와 앱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앱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0년 만에 인터넷이 검색형 인터넷에서 대화형 인터넷으로 탈바꿈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오늘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의 프레임은 검색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검색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AGI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능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보다 경제가 더 빨리 늘다 보니 늘어난 인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덕분에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부터. 인구가 늘어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동력이 증가해 버렸어요. 생산성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혁신 이론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그냥 확률 게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모여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명, 다양한 성,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날 확률이 제일 높아져요. 최대한 다양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같은 공간에 수평적으로 논의하게 만들고 교육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조건 중에 몇 가지들이 만족이 되면서 GDP가 2.5%로 폭발을 합니다. AGI 시대에는 GDP 성장이 1년에 20%를 넘을 거라고 지금 실리콘밸리 분들은 주장합니다. 왜냐? AGI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거잖아요. 덕분에 샘 얼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AGI는 잠재적으로 지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답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단 그 답이 아름다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답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AGI로 가면 갈수록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자본의 가치만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아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AGI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회에서 실업률이 30-40%까지 지금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AGI 시대에 경제가 1년에 20%씩 늘어난다 그래도 정말 실리콘밸리 기업들, AI 회사들이 사회 전체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볼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 지구에 등장했고 대부분 한 29만 년 동안 우리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가족 단위 10명, 20명이 살았죠. 그러면 그 가족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사냥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능력으로 가족이 며칠 먹고 살았습니다. 10,000년 전 인류는 농사라는 걸 발견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죠. 몇백 명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 몇백 명 중에 가장 능력 있는 한 명은 농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능력으로 마을이 몇 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 한 명의 힘으로 피츠버그 먹고 살았고 헨리 포드 한 명의 능력으로 디트로이트가 먹고 살았고 대한민국에선 정주영 회장님의 능력으로 울산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더 이상 늘지 않았는데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 한 사람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곱하기 효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AGI 시대에는 실리콘밸리 파운더들은 본인을 하이퍼 CEO라고 부르니까 AGI 기술 덕분에 한 사람이 국가를 먹여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GI를 연구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신기하게
물질적인 제품은 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연구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수작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비제조업은 지적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적 능력은 우리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GI가 이미 가능해졌고 AGI로 지금 가면 갈수록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고 지능을 자동화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동화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 노동력이 이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은 사람하고 기계의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은 나보다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다른 인간들하고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고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AI 때문에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AI를 나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경쟁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하듯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극소수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AI를 쓰는데 왜 어떤 기업은 실패하고 어떤 기업은 성공하는 걸까요?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AI 비즈니스가 정말 잘 굴러가려면 어떤 관점과 전략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AI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패하는 패턴과 성공하는 방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죠. 언바운드랩 VC 조영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그럼 AI 비즈니스라는 단어 자체가 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AI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AI로 비즈니스를 분석해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하는 건지 궁금한데 대표님 AI 비즈니스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R 모 편의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1+1을 AI가 정해줘요. 그러니까 스탁 같은 거 재고 그리고 그날의 기온과 이상 기온이 있었을 때 겨울인데 갑자기 덥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1+1 전진 배치 같은 거를 온톨로지로 정합니다. 와, 분석을 해서. 네, 그러면은 매출이 사람이 했을 때보다 훨씬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편의점 비즈니스냐 AI 비즈니스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는 시대가 왔다. 와, 그래서 데이터 기반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AI가 그 산업에 있었던 혹은 그 산업에서 던져지지 않았던 질문들을 풀어내는 상황들을 AI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결하고 있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적합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서 사실은 정의되지 않은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홍수가 나면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회사가 있는데 홍수가 나면 매장이 물에 잠겼는데요. 그럼 물에 잠기니까 어차피 매출이 그 권역에서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AI가 휴지, 통조림, 구호물품만 앞쪽으로 배치하면은 그 권역에서 그 물에 잠긴 매장 나머지 매장에서 매출이 훨씬 많이 올라서 그 권역 매출을 올린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는 원래는 당연히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 제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성공보다 실패가 좀 많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현장에서 많죠. 보시기 어떠세요? 실제 미국의 MIT 난다 리포트에 의하면은 300개 기업 중에서 95%가 실패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95%? 네, 5% 그리고 성공하는 2, 3%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스터디해야 되는 것이지 95%가 실패하고 있다. 역시 AI가 조금 어려운 것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그 5%가 너무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서 석세스 포뮬러를 우리가 빨리 추출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하는 5%라는 수치가 절대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기업 중에 80%가 실패하다가 500개 기업 중에 5%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늘어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죠. 이 말은 뭐냐? AI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속도도 빨라졌고 누구나 리터러시도 손쉽게 높아졌고. 맞아요.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창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 많은 AI 기술 중에
어디서 기회를 찾을까? 지금 궤도님이 표현하신 이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때문에 실패와 성공이 갈리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정의를 올드하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 리포트 MIT 리포트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관료주의. 그러니까 의외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뭐 망분리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AI라는 것을 어디다가 플러그인을 할 건지에 대한 고해상도 이해도가 있냐 없냐로 갈리기 때문에 95%가 실패하지만 5%가 성공하는 이유에 집중을 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피해가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된다. 그 5% 그럼 결국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거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AI CEO 분을 모시고 한국에 1박 2일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그 바쁜 증권사 7개 증권사 CEO 분들이 서로 시간을 조율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회의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이 미국 CEO가 한마디 했는데 그 회의를 보니까 그 회사는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보고도 알아요? 예, 왜냐면 아까 궤도님이 말씀하신 게 성공 시크릿 레시피거든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임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망분리 이슈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보호 AI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를 파운데이션에 학습시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AI를 도입을 하는 것을 좀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증권사 대표님이 그것 때문에 요거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그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디투어 우회하여 이거를 할지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그룹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호 증권이나 다이와 증권에 일본에 그쪽에다 물어봤냐 이걸 어떻게 디투어했는지. 우리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미국의 그 AI 개발자 CEO가 여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안 될 이유를 찾거든요. 그런 거보다 레트로스펙티브로 이제 분석을 더 잘하는 좀 그런 조직들이 오히려 AI를 되게 잘 쓰더라. 그거였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AI라는 이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그냥 AI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부서별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뽑아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뽐내기 대회를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 첫 단추. 그러니까 부서별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풀어도 돼. 네, 그냥 풀면 그죠? 되는 거고 뭘 해야 되냐면 부서 간 혹은 그 조직 내에 큰 비즈니스 KPI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띵킹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부서 간 문제를 만들어봐라라고 태스크를 주면 이게 실패 첫 단추를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팔란티어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그 산업에서 없었던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한다 이러면은 이 기능에 집중해요. 네네. 근데 재해석은 이 기능이 아니라 본질. 네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네. 이걸로 과연 AI가 이거를 풀 수 있을까? 네. 못 푼다면 이유가 뭘까? 와. 이렇게 간다면 사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AI를 활용하는 것과 재해석하는 것, 이 차이를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투자한 AI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환자예요. 그러면 제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앞에 랩탑이나 아무튼 PC가 있죠. 그러면은 환자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시죠? 이렇게 안 쳐다봐요. 그렇죠. 안 쳐다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고 싶었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풀어주면은 사실은 되게 환자 호전 상태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굉장히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카이저나 세달시나이라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P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변은 뭐 잘 보시나요? 뭐 이렇게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두 가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성으로 얘기했을 때 보이스 레커니션이 돼서 차트가 쓰여져야 되는데 차트가 쓰여지는 거의 퀄리티가 의사 본인이 쓴 거보다 7배 좋아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좋구나. 훨씬 좋아야 되고 이 EMR이라는 솔루션에 AI가 쓴 차트가 본인이 쓴 퀄리티보다 7배 좋아야 콧대 높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AI를 도입합니다. 더 정제된 표현이 들어가니까. 네, 두세 배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요거를 가지고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의사 선생님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도입이 돼요. 아하. 저희가 투자한 그 미국의 그 회사는 저희가 KPI를 딱 줬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족시킬 만한 차트를 쓸 수 있냐 없냐 이 게임을 해야 되고 5배가 아니고 7배 수준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퇴근이 빨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KPI를 재정의를 잘 해줘야지 AI가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이 의료 EMR AI 회사는요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하는구나. 맞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야? 퇴근. 예.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EMR AI 회사의 KPI는 퇴근이에요. 산업에 원래 있던 문제로 풀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좀 붙이자, 네. AI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관점에서 이 AI 비즈니스 출발점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어떤 버튼을 중독시킬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독시키는 방법은 이종 산업에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택틱을 쓸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를 제대로 보고 네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 문제 정의 과정에서 네. 이걸 잘하면 좋은데 기업들이 좀 흔하게 하는 실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공급자적이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헤어드라이어 D사 있죠. 예. 그 회사의 경쟁사가 어딜 것 같으세요? 경쟁사요? 네, P사, L사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이게 공급자적인 시각인데 다이땡사는 누가 샀나 봤더니 65%가 2030 남성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AS 센터에서 백트래킹 해보니까 맡긴 사람들이 2030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다이땡사의 경쟁자는 P사나 L사가 아니고 실제 70만 원대 선물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프로젝트 큐피드라는 거에서 선물 시장으로 그걸 풀어내요. 우리가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할 때 우리 연구원이 천재여가지고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니어들을 키오스크 쓰는 게 불편하시거든요. 시니어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시니어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막 시니어분들한테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뭘 개발했냐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키오스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심플하죠, 그래도.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은 카메라를 딱 보고 딱 서요. 뭐가 바뀌냐면은 폰트 크기가 바뀌어요, 키오스크에. 그래서 폰트 크기가 갑자기 3.5배가 돼요, 실제로. 커지고 메뉴가 확 줄어요. 시니어시니까 28개 중에 고르지 마시고 이 3개 중에 그냥 드세요. 고르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3개만 딱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도 4, 5, 높은 60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걸 개발해 놨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 개발을 못 하냐면 공급자들은 키오스크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또 이 연구원님께서 자율계산대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바코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 찍는 거 시니어분들이 불편해하셔서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람한테 가니 그 물건들을 선반에 올려놓으면 비전 API로 레이블링을 트래킹해서 계산해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재정이거든요. 야, 그럼 정말 이게 문제가 이게 풀 필요가 있는 문제냐, 이게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 또 AI를 접목시켰을 때
어디까지 의미가 생기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해진 시기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그렇죠. 정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 검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이 지금 이미지가 배달 최근에 시키셨다고 하셨으니까 피자 이미지가 좀 올해부터 예뻐졌잖아요. 예쁘죠. 예, 왜 예뻐졌냐면 그거에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든지 구글 이마젠을 통해서 배달앱에서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이 올리신 콩나물국밥보다 훨씬 예쁜 콩나물국밥으로 메뉴가 세팅돼요. 그러면은 이런 AI를 도입했을 때 실제 검증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이미지를 보고 주문 드랍을 안 하는 확률들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예뻤을 때는 거기서 주문을 드랍을 많이 해요. 근데 AI를 도입해서 이미지 리터칭 프로세스를 한번 다 해보니까 주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표를 보는 거 하나랑 그리고 앱을 킨 다음에 실제로 앱을 키고 나서 오더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져요. 예,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검증이라는 걸 했을 때 대부분 공급자적 관점으로 KPI를 잡아내느냐 사용자 관점으로 KPI를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AI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거였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깊이에서 네. 어쩌면 이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이다 라는 거죠.